자, 여러분, 지금이 어떤 날이죠? 1년 12개월 중에 오늘이 어떤 달에 속해 있습니까? 광복절. 네, 8월 달이잖아요. 근데 8월 하면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8월 15일 광복절이 대표적인 연휴입니다. 광복절이 어떤 날인지는 모두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제치하 36년의 그 끔찍한 세월로부터 해방된 날이 바로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7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나라에서 친일 청산이 여전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친일파가 아직까지도 청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은 어떻게 해서 친일 청산이 이 땅 한반도에서 좌절됐는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좌절된 청산, 지연된 통일이고요. 자, 첫 번째, 친일파를 우선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은 노덕수리한 사람입니다. 1899년에 태어나서 1968년까지 천수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경력을 한번 볼게요. 1922년 울산경찰서 사법계 경찰부장, 1927년 동래경찰서 경부고 사법주의 등 일제강점기에 일제 경찰에 복무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표적인 악질 고문경찰이었어요. 1929년에 광주에서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광주의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항일운동을 벌였는데 이 당시 동맹휴학하고 시위에 가담했던 학생들을 체포해서 직접 고문을 했던,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고문했던 게 바로 이 노덕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45년 일제가 패망할 때 평양경찰서에 이제 경찰서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평양 쪽은 소련이 점령을 했잖아요. 소련은 그 당시 점령지에서의 친일 청산을 엄청 확실히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몇 달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잠깐 풀어줬거든요. 그 틈을 타가지고 서울로 내려와서 다시 경찰을 해먹은 놈입니다. 대표적인 악질 친일 고문 경찰이죠. 이런 사람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민진 친구?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될까요? 사형? 네, 근데 이 사람이 1회 공판 후 석방됐습니다. 그 다음은 이광수입니다. 이광수, 대표적인 문필가죠. 네, 문필가인데 이 사람은 1892년부터 1950년까지 그래도 나름 오래 살았습니다. 그 당시. 이광수 하면 이제 우리 문학책에도 일부 문학작품들이 실려 있는데 대표적인 친일 문필가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일제강점기 때 문필가의 사회적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저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 1000만 유튜버가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문필가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SNS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인터넷, 각종 매체들, 영상 매체까지도 존재하지 않던 시기다 보니까 글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 시대에서 문필가가 일제에 찬양을 하고 일제에 공무를 했다? 엄청나게 악질적인 친일 행위였던 거죠. 1937년에 수양 동호회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절을 선언했어요. 1939년 일제가 만든 조선문인협회 회장에 선출된 이후에 전선 변호사 위문대, 위문문 보내기 행사, 황민화, 천황에게 충성스러운 신민으로 만드는 캠페인, 창씨개명,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 사람이 변절선언한 다음에 쓴 글의 대표적 내용 중 하나가 조선 사람들은 원래부터 나태하고 게을러서 직접 독립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사람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 강성현 회장님. 능지처참. 맞습니다. 능지처참에도 모자라죠. 그런데 이 사람은 병고석으로 석방이 됐어요. 그 다음 박승양입니다. 제일 전적이 화려해요. 자그마치 조선을 강제 병탄시켰던 이토 히로부미의 수양 아들을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복장부터 일제 관리 복장이죠. 15년에 일제하 중추원 참의를 했는데 중추원이란 조선총독부의 국회 같은 역할입니다.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21년도에는 황해도 도지사, 23년에는 충북 도지사, 43년에는 일제하 중추원 부의장, 이른바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정말 악질이죠. 근데 이 사람도 병부석으로 석방이 됐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신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익숙한 로고가 좀 보이죠. 조선일보인데 그 위에 있는 국기가 뭐예요? 일장기죠. 일장기예요. 1936년 신년사입니다.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1939년 중일전쟁,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황공하옵신 폐하, 전항폐하의 보국 진충, 감사함의 충성으로 보답한 출전 장병, 강제 징병된 조선 청년들을 말합니다. 무훈이 협력한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엄청난 찬양이죠. 근데 조선 동화, 지금 신문사가 어디 있습니까? 수도 서울의 한복판인 광화문 광장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친일 청산이 전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떻게 해서 이 친일 청산이 좌절되었습니까? 그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은 1945년 9월 8일 미군 진주로부터 시작을 해요. 해방되고 이 건물이 일제 조선총독부거든요. 조선총독부 앞에 있던 일장기가 내려갔어요. 일장기가 내려간 자리에 어떤 깃발이 올라와야 될까요? 광복을 했습니다. 네, 태극기가 올라와야겠죠. 그런데 올라간 깃발이 성적이었습니다. 45년부터 48년까지 38선 이남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영토는 바로 독립을 했던 게 아니라 미군으로부터 3년 동안의 통치를 받았어요. 이 시기를 미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당시 한반도를 미군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몇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가더 포고문입니다. 일단 한반도에 들어오면서 메가더가 포고문을 발표를 해요. 우리가 앞으로 한반도에서 이런 통치를 할 것이다. 자, 여기 앞단락을 어디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보이시나요? 네. 일본국 정부의 연합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은 우제국 군대 간에 오랫동안 속행되어 온 무력 투쟁을 끝냈다. 일본 천황의 명령에 의하여 그를 대표하여 일본국 정부와 일본 대본영이 조인한 항복 문서 내용에 의하여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네. 약간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나요? 그래서 느껴지는 태도. 재수 없어요. 조선은 그렇죠. 좀 재수 없죠. 너희들의 독립을 축하해. 너네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 너희들이 자주적인 독립국가 세우는 걸 내가 열심히 지지해 줄게라는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일제 몰아내고 너희 땅을 점령했어. 너는 앞으로 나의 말을 따라 라는 태도가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조항 내용들이 더욱더 가관입니다. 혹시 교담 친구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조부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국민에 대한 치열 전투가 광군과 공부에 관한 하나의 시행됩니다. 네, 2조도 읽어주시겠어요? 정부 공공단체 및 사회 명예 직원들과 고용공사 공공인원을 포함한 전 사업기관이 조사하는 유급 혹은 부급 직원과 고용인수 기관제가 중요한 사업을 조사하는 것은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중대의 정상적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고 모든 기업과 제약을 모두 보호하다. 3조. 주기는 공간 및 공간 관할의 발표한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합니다. 점령군에 대한 모든 감염 행위는 공공 안전을 불안하는 행위를 감염한 자에 대해서는 무소없이 엄벌을 받을 것입니다. 네, 제일 심각한 내용이 바로 여기 있는 2조와 3조의 내용입니다. 2조의 이 빨간칠한 부분, 공공단체 및 기타의 명예 직원들과 고용인, 이 말인즉슨 조선총독부에서 근무했던 친일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친일파들은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적인 기능과 의무를 수행, 계속해서 직을 유지하고 너네 하던 일 계속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선 사람들이 반발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런데 여기 3조에서 뭐라 그럽니까? 주민은 본관 및 본관 권한하에서 발표한 명령에 즉각 복종하여야 된다. 복종 안 하면 너네 처벌할 거야 라고 되려 엄포를 놓았던 게 당시 미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 군정의 사령관을 지냈던 게 육군원수 존 리드 하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진주하면서 했던 두 가지 망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 주둔 미군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다이어리아, 설사. 둘째는 고너리아, 임질. 세 번째는 코리아, 한국이다. 한국을 설사와 임질 같은 질병에 비유를 하면서 우린 정말 한국에 오기 싫은데, 더러운 너네 땅에 오기 싫은데 라는 불쾌감을 대놓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9월 8일 날 미군이 인천항을 통해서 한반도에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미군이 해방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영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나왔던 일본 군인들이 한국인들한테 발포를 해서 두 분이 돌아가셔요. 근데 이 사건을 두고 하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교활한 종자.
영문은 더 가관이에요. 영문 버전에서는 same breed as cats, 그러니까 고양이와 같은 부류에 간사한 놈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종주의적이고 아주 제국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아니 설사 인질 같은 한국 땅에 왜 왔냐고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당시 세계적 시대 상황은 냉전 시대였습니다. 한쪽에선 자본주의, 한쪽에선 사회주의, 이 두 개의 이데올로기가 충돌하고 있던 것이 당시의 시대 상황이었죠. 자본주의 종주국이 미국이었죠. 사회주의 종주국이 소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45년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상황은 식민지 국가들에서는 독립운동을 사회주의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중국 일대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급부상하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빨갱이들 생성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나의 이익이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하면서 그때 383 분단을 먼저 소련에게 제의를 해서 이 땅을 두 쪽으로 동강을 내놓고 사회주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승만을 비롯한 극우 반공 세력들을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할 구상을 가지고 이 한반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던 민중들은 어떤 지향을 갖고 있었을까? 1946년 7월 달에 미 군정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제목은 미래 한국 정부의 형태와 구조 여론조사입니다. 질문,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당신은 어떤 것을 선호하는가? 사회주의가 70%, 공산주의가 10%, 자본주의가 13%. 당시 한반도에서 살고 있던 민중의 80%가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왜?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서 새로운 진짜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건설해 줄 것 같으니까 이런 지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미국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사회주의자는 때려잡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당시 한반도에서 이렇게 많은 항쟁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46년 10월 항쟁, 대구에서 10월 항쟁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 당시 기준으로 3.1혁명 이래 최대 규모의 민중 항쟁이었어요. 근데 우리 역사에서 많이 지워져 있습니다. 올해가 75주년인데 진짜 이 항쟁들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세미나를 하나하나씩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48년에는 분단을 막겠다고 미국에 맞서서 27항쟁이 있었고 바로 2개월 뒤 제주도에서는 4.3항쟁이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 민중들은 그렇게 싸웠습니다. 근데 미국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항쟁을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반발하면 어쩔 수 없지 잘가 이러면서 나왔을까요? 아니죠. 탄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탄압을 할까? 경찰력을 앞세워서. 근데 그 경찰은 어떤 경찰이다? 일제 때 일본에게 충성을 다했던 친일 경찰. 1946년 5월 기준 미 군정 경찰 내 친일파의 비율입니다. 경찰 간부 1153명 중 945명이 일제 경찰 출신 82%였고요. 각 도, 이제 도별로 경찰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의 경찰국 청장 30명 중 24명이 친일 경찰 80%, 경찰서장 140명 중 110명이 친일 경찰 78%. 민중의 80%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을 때 경찰의 80%는 일제와 미국에게 충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미 군정으로서는 친일 청산을 원치 않았겠죠. 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있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나라를 한반도에 세울 수 있습니다. 1947년 7월 달에요. 미 군정이 이제 한국 정부를 결국엔 세워주긴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 원하는 나라로 세우려고 했다 뿐이지. 그렇다 보니까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이제 대한민국 국회 전신에 해당하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소속된 의원들일지라도 당시 민중들이 친일 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걸 함부로 누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47년 7월 달에 민족 반역자, 부일 협력자, 모리 간상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합니다. 모리 간상배가 뭔 뜻인지 아시나요? 모리 간상배. 연정친구 혹시 아시나요? 모리 간상배. 어떤 느낌이에요? 쪽발이.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기 위해서 꼼수에 골몰하는 자를 모리 간상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쁜 친구 있으면 모리 간상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법을 제정을 했는데 47년이면은 아직 미군이 한반도 이남을 통치하고 있던 시기예요. 그럼 미군정이 최종 서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서명 거부해버립니다. 이렇게 대놓고 친일 청산을 반대했던 게 당시 미군이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48년 8월 15일 날에
대한민국 정부가 끝내 수립이 됩니다.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던 이승만이 끝내는 초대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친일파와 함께 손을 잡고 대통령이 된 이승만조차도 이 친일 청산을 함부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부 수립 1개월 전에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을 먼저 만들었는데 이걸 바로 제헌헌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대 헌법인 거죠. 제헌헌법 101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연정 친구 한번 읽어요. 이 헌법을 제정한 시에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압수적인 원민족 흉의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단기 4278년 몇 년일까요? 1945년. 네, 정답입니다. 해방 이전에 친일 행위를 했던 자들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게 헌법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친일 청산입니다. 그래서 48년 9월 22일 날에 반민족행위 처벌법, 이른바 반민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법이 9월 22일 날에 공포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거죠. 이 뒤에 보이는 이 사진이 이제 당시 반민특위 본부가 있던 건물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자, 반민법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반민법의 1조부터 3조까지 한번 볼 텐데요. 자, 1조입니다. 한일합병협력, 주권침해조약, 조인 혹은 모의한자,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은 놈들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어떻게 처벌해야 될까요? 무기징역. 무기징역, 사형, 최고 악질이죠.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자, 2조. 일본으로부터 자를 받거나 일본 제국의 의원이 되었던 자. 아까 전에 박중양이 좀 해당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50년 이상. 50년 이상? 근데 이건 좀 약합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좋다. 그죠? 그리고 3조. 아, 제일 악질이에요. 독립운동가와 가족을 살상, 박해 혹은 이들을 지휘한 자. 최고 악질이죠. 사형해야 되죠. 맞습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게 바로 반민법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법만 있어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경찰은 전부 친일파잖아요. 그래서 따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는데 그게 바로 반민특위예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약칭 반민특위. 반민특위에는요 3개의 특별기구가 있습니다. 검찰부, 재판부, 특별경찰대가 따로 꾸려졌어요. 직접 재판을 열고요. 그 재판정에서 직접 검찰이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벌였습니다 하고서 낱낱이 고발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경찰대, 이런 친일파들을 직접 검거하는 작전을 할 특별경찰대도 따로 꾸려졌습니다. 근데 원래 체포 업무는 경찰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찰한테 일을 맡길 수 없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반민특위 발족을 기념하는 사진이 바로 이 뒤에 있는 사진입니다. 정말 설렜겠죠, 그 당시 민중들로서는. 각 지역마다 친일파들을 고발하는 신소함을 설치를 했는데 진짜 거기 통들이 전부 가득가득 찼다고 해요. 그만큼 민중들의 분노가 엄청났던 거예요. 하지만 친일파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반민족 세력의 저항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1948년 이제 9월 달에 통과가 됐는데 이 통과되기 직전에 반공구국 총궐기 정권이양 대축하 국민대회라는 아주 어마무시한 집회가 열렸어요. 이름부터 정말 장황하죠. 근데 여기에 자그마치 내무부 장관이 이 집회를 허가를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집회에 축사를 보냈어요. 근데 집회의 구호가 많이 이상합니다. 친일파 척결은 공산주의자의 주장이다. 민족 처단을 주장하는 놈은 공산당의 주구이다. 대통령은 민족의 신성이다. 절대 순응하라. 뭐 천황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구호죠. 민족을 분열하는 반민법을 철회하라. 민족을 배반한 자를 처벌하는 게 반민법인데 반민법이 민족을 분열시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흡사 2019년에 반민특위가 민족을 분열시켰다고 이야기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친일청산 주장하면 빨갱이다라는 집회를 열었는데 이것을 후원했던 게 이승만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반민특위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들이 본격화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49년 1월 달에 반민특위 암살 음모 사건이에요. 그리고 청년단 소속의 백민태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백을 합니다. 어떤 자백을 했느냐? 수도경찰청의 간부의 지시를 받고 박흥식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반민특위 요원 15명을 암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자백을 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아닌 것 같고 이거 잘못했다간 자기도 모가지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이거 자백을 했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수도경찰청의 간부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최난수라는 사람입니다. 수도경찰청에 수사과장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노덕술과 같은 악질 고문경찰이에요. 이 사람의 주특기는 뭐였냐면 여성들을 벌거벗긴 채 거꾸로 매달아서 매질하는 게 자신의 특기였다고 직접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놈이 지시를 내렸고요. 박흥식이라는 놈은 바로 이자입니다. 대표적인 친일 기업인이에요. 반민특위에서 제일 먼저 체포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화신상회라는 걸 소유를 했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백화점은 있었어요. 일본 자본이 직접 만든 백화점은 조선 땅에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평양에 있던 미스코시 백화점이죠. 그런데 조선인이 가지고 있던 백화점은 유일하게 딱 하나 있었어요. 화신백화점. 그 소유주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몇 년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1994년까지 살았어요. 그렇게 오래 살았어? 이 사람도 처벌을 안 받았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네. 근데 이런 사람이 당시로서 10만 원, 당시로서 10만 원이면 지금의 몇백 몇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지원하면서 반민특위 요원 15명을 암살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암살의 방법도 정말 파렴치합니다. 근데 실패를 했거든요. 발각이 됐으니까.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반민특위 요원 15명을 38선 인근으로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전부 죽여버린 다음에 이 사람들 빨갱이라 가지고 월북을 하려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살한 거다라는 응자를 펼치려고 그랬던 게 발각이 됐던 겁니다. 정말 심각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승만이 본격적으로 반민특위 해체하라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48년 9월 23일 용서받을 만한 경우도 참작하여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가혹한 편보다 후한 편으로 이런 주장을 반민법이 발표되던 날에 주장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반민법에 관한 기자회견을 48년 10월 달에 열었는데 이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정권 이양 시기이므로 현직에 있는 사람을 처단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현직에 있으면 안 됐던 놈들을 현직에 자기가 데려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1949년 2월 2일 아예 대놓고 제목이 이렇습니다. 친일파 검거활동 제한담화에 반민특위는 삼권 분립에 위반되는 조직이다. 조사위원들은 조사에 그쳐야 한다. 조사에 그칠 거면 조사를 왜 합니까? 처벌을 해야지. 그리고 49년 2월 21일 반민특위 비판담화예요. 이거는 경찰의 기술로 반란 음모를 예방해야 하는데 반민특위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들이 빨갱이 잡는데 골몰해야 되는데 반민특위가 이 빨갱이 잡는 경찰을 공격하니 내가 너무 속이 타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을 주구장창 이승만 대통령이 내뱉은 겁니다. 친일파들이 기세가 등등해지겠어요? 아니겠어요? 기세가 등등해지겠죠. 그리고 1949년 5월 국회 뿌락지 사건이라는 게 기억이 터집니다. 혹시 이거 사건 들어보셨나요? 국회 뿌락지 사건. 뭔가 제목은 교과서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사건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1949년 5월 달에 이제 국회에 있던 이른바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이승만이 맨 처음에 대통령이 될 때 이른바 진보적인 인사들은 대거 학살을 하면서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양심 있는 민족주의자분들이 국회에 입성을 했어요. 그런 국회의원들끼리 계파를 형성해서 소장파, 이게 나름 뜻있게 활동하는 파벌이라고 스스로 의미를 붙였습니다. 근데 이 소장파 소속의 15명의 국회의원들이 유엔에다가 이런 서한을 보내요. 한반도에서 외국 군대를 철수시키고 군사 고문단을 설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북에도 군대, 외국 군대 안 들어오도록 합시다 라는 내용이에요. 엄청 상식적인 주장인 거죠. 그런데 이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니들 남조선 노동당의 지원을 받는 빨갱이 뿌락치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의원 1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켜버려요. 이게 5월부터 9월까지 이어졌는데 5월에 5명이 먼저 체포가 됐거든요. 근데 이때 원래 체포됐었어야 한 명의 국회의원이 가족 휴가를 나가 있다가 체포를 안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국회에 출석해서 난 진짜 빨갱이가 아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죄밖에 없다라고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전부 체포해 갔어요. 이때 체포당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원래 체포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구치소. 근데 구치소 전에 이제 체포하는 주체가 경찰이잖아요. 그럼 경찰 유치장에 수감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로 헌병수감소로 갔습니다. 군에게 체포를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원래 체포당하면은 기본적인 원칙이 뭐가 있습니까? 미란다 원칙이 있죠. 변호인과의 접견이 허용이 되어야 되는데 변호인과의 접견, 가족과의 접견 모두를 차단하고 2, 3개월 동안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나는 빨갱이입니다 라는 강제 자백을.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 국회 안에서 양심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반민특위가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그리고 6월 6일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벌어집니다. 6월 6일 새벽에 반민특위 본부 건물 앞에 갑자기 경찰 병력 60명이 대뜸 모여요. 그러고 나서 반민특위 사무실 안에 쳐들어가서 반민특위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조사 자료들을 전부 압수를 하고 반민특위 위원 35명을 무릎 꿇린 다음에 전부 구타를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당시에 검찰총장이 일이 있어가지고 반민특위 본부에 찾아갔는데 검찰총장도 같이 무릎 꿇려져서 구타를 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반민특위에 특별경찰대가 따로 있었다 그랬잖아요. 모든 무기를 압수하고 특경대를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밝혀진 사실인데요. 이 사건을 지휘했던 자가 당시 서울의 중부경찰서장과 종로경찰서장이었어요. 여기서 또 등장하는 종로경찰서. 이 악연은 정말 오래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승만이 바로 3일 뒤에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습격은 내가 지휘한 거다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만의 지휘하에 이렇게 반민특위를 공격을 했던 거예요, 경찰이. 그리고 6월 26일 국회에서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가고 반민특위 사무실이 공격당하는 와중에도 양심 있는 민족 지도자 일부가 끝끝내 살아남아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반민특위 친일청산의 기조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중심적인 인물 하나가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은요, 48년에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직접 북의 김일성 주석과 만나서 우리 평화통일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직접 약속까지 하고 왔는데 이승만이 결국에는 단정 수립을 하니까 그냥 너무 뭐랄까요, 침통한 심정 속에 정치활동을 그만두셨어요. 근데 49년 2월 달에 반민특위를 향한 공격이 너무 심하니까 일부러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난 친일청산과 반민특위를 개정시켜버려요. 그 내용이란 무엇인가? 일단 공소시효를 단축시켜버렸습니다. 49년 7월 달에 공소시효 개정이 이루어졌거든요. 반민법의 공소시효는요, 1950년 6월까지였어요. 6월까지 조사 체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것도 너무 짧잖아요. 독일 봐봐요. 나치 구역자를 지금까지도 계속 잡아들이고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90살 넘은 할아버지가 나치 구역 혐의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친일청산이란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50년 6월이었던 것도 화가 났는데 공소시효를 49년 7월입니다. 언제까지로 단축시켰을까요? 임지연 친구? 임지연 친구. 언제까지로 단축시켰을 것 같아요? 49년 8월. 네, 정답입니다. 49년 8월까지로 공소시효를 단축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9월 달의 개정을 통해서는 반민특위 자체를 해체시켜버리고 반민특위 밑에 있던 특별재판부와 검찰부까지 전부 해체시켜버렸습니다. 이로써 친일청산은 완전히 좌절이 된 거예요. 그 결과물입니다. 688, 38, 12, 0. 반민특위가 총 취급했던 친일파 건수가 688명입니다. 그 중에서 재판이 넘어갔던 게 312명 정도예요. 그런데 재판이 끝까지 갔던 게 38명이었고 이 38명 중에서 시형, 너 처벌 받아야 돼 라는 결과가 나왔던 사람이 고작 12명. 근데 이것마저도 집행유예 5명을 포함한 겁니다. 이 중에서 7명만 실제로 빵사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형기를 끝까지 마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친일청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민족 반역자가 판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누구죠? 네, 닭깎이 마사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 일제시절 군인에 복무할 당시의 모습이에요. 이 왼쪽은 박정희가 충성혈서를 써가지고 사관학교에 입학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일제강점기잖아요. 일제 치하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를 저질렀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요. 여러분 4.19 혁명 다들 아시죠? 4.19 혁명이 무엇을 계기로 시작됐죠? 3.15 부정선거. 그런데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마산에서 처음 열렸는데 그때 마산에서 시위하던 중학생이 머리에 최루탄이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김주열 열사죠, 그분이. 그런데 그 당시 김주열 열사를 향해서 최루탄을 직사했던 사람이 반민특위에서 무죄로 풀려났던 친일 경찰이었습니다. 민족 반역자가 판치는 세상이 오니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친일 친독제가 자유로운 세상이 되고
민족 자주 통일 독립을 외치는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세상이 몇십 년 동안 이 땅에서 열려왔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선조들께서 그토록 염원하셨던 통일 독립국가, 자주적인 통일 독립국가의 꿈은 완전히 짓밟혔던 거예요. 올해가 광복절 76주년인데 76주년 행사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친일 정권을 무너뜨렸고 박정희 반민족 군사 정권은 자체 붕괴됐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친일의 뿌리를 둔 정권은 무너졌지만 이들을 집권하게 한 친일 반민족 기득권 구조는 아직도 철의 카르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분석인 겁니다. 일각에선 그런 말도 해요. 이승만이 독립운동했는데 왜 친일파냐고. 결국에는 친일파를 등용을 하고 그 사람들을 바탕으로 권력을 만들고 일제히 충성하는 사람들이 호의호식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친일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혹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친일파라는 것은요, 혈연, 엄마 아빠가 친일파였는지 여부 혹은 옛날에 친일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가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민족과 내 나라, 내 공동체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 친일파의 여부가 판가리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도 친일파였던 것이고 노태우도 전두환도 박정희도 친일파였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 야권 대선주자라고 하는 윤석열은 이런 말을 했죠.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한일 관계가 여기까지 망가졌습니다. 이 말은 2019년을 두고 한 말이에요. 2019년 어떤 해였는지 다들 기억나시죠? 강제징용 배상 판결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일본이 한국을 향해 경제 공격을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베 촛불을 들었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두고 정부가 죽창가를 불러서 망가뜨렸다라고 주장을 하는 야권 대선 후보.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민족 반역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착 왜구라는 딱지가 붙는 것입니다. 자, 광복을 하고 나서 76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선조들의 꿈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 같아요. 최근에 광복절을 맞이해서 봉오동 전투의 사령관이셨던 홍범도 장군께서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되셨는데 국립현충원에는 일제강점기 독립군을 때려잡던 간부 특설대에서 복무했던 백선엽도 같이 묻혀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께서 이런 나라를 원하실까요? 먼저 가신 독립투사들께서 이런 나라를 원하실까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조들께서 왜 독립운동을 하셨을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무엇일까? 고민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